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그리고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또 언론특보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언론인과 함께하는 관훈토론회에 참석을 했고요. 먼저 한동훈 위원장의 기조연설 일부분 좀 듣고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약속합니다. 이 정치개혁 시리즈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더 발굴해서 더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말한 처음은 아니지만 그걸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습니다.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보침을 얹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비대위원장이 수락 배경도 밝혔고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보침을 얹은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완전히 소진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두 분 의견 간단히 듣고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원단장님. 아마 뭐 전반적으로 예. 그동안에 해왔던 소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시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평가나 당원들의 평가, 지지자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뭐 과거에 해왔던 뭐 정치개혁 시리즈가 이번에 실천될 수 있냐라는 거나 아니면 그 외에도 그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명쾌하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있는 그런 이제 그 관훈 토론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아마 본인이 제일 중요하게 보여주셔야 될 거는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정치인이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겠다고 말을 하든 네.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 그 의지가 저는 뭐 그 현란한 수사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그런 관훈 토론회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신 그런 자리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김현정 특보님.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구원 동판한 가장 큰 이유가 네. 그 민심이 많이 이제 이반돼 있었잖아요. 국정 지지율이 지금 뭐 20%대로 주저앉은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민심을 좀 받들고 당도 좀 혁신하고 네. 수직적 당정 관계도 좀 정상화해라. 이런 기대 속에서 이제 취임을 한 건데 그때 취임할 때 또 저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다 뭐 이중대다 이런 우려도 같이 병존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취임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측면 분명히 있죠. 전국을 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이제 그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발언 때문에 네. 윤한 갈등이 이제 폭발한 거죠. 그것이 지금은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회 불출마로 일단락 지금 봉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공천 국면에서의 불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그런 힘을 그 가지려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는 이 벽을 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네네.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에 본인의 지지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뭐 당에 대한 지지율은 정체 상태이고 국정 지지도도 하락 기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본인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뭔가 국민들을 상대로 민심을 받드는 뭐 민생과 경제에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수직적 당정관계 좀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라든지 쌍특권 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좀 보수층에서도 납득할 만한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미흡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이고 네네. 또한 이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지만 20, 30대라든지 청년 중도 무당층에서는 여전히 확장성이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한동훈 호가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패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뭐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씀 또 극복해야 할 현안들이 좀 많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원단장님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도 좀 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강조를 했던데요. 뭐 자주 이런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원단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특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불체포 네. 특권 같은 게 네. 그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게 헌법 수정 사항이라 가지고 네. 단순히 이제 법률 개정만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무슨 수사기관이나 이런 그 사법부가 예. 그 권력에 조금 종속돼 있었던 그런 후진국이었던 시절에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굉장히 그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게 후진국일수록 더 필요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특히나 뭐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뺄 수 없는 헌법적인 그런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뭐 사법부든 또 뭐 검찰이든 또 어떤 각종 견제 장치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각종 견제 장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영장 실질 심사라든지 사실상 그 전에 재판을 이제 받는 그런 과정들이 근대적인 그 형사 사법 체계로서 많이 정립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이제 좀 소멸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예. 실제로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실질 심사를 받든지 네네. 실질 심사에서 뭐 어떤 결론을 받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만큼은 좀 이제 시대가 변했고 네. 세상이 변했고 대한민국도 뭐 굉장히 건대적으로 발전한 만큼 또 발전한 나라로서 전향적인 그런 판단이 필요할 시점도 됐다라는 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김현정 특보님께는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위원장께서 그 했던 발언 어제죠. 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를 두고 서민들이 오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서민 비하 발언이다라고 좀 비판도 있던데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비판에 대한 입장 같이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이제 뭐 저 시장 안에 있는 예. 그 스타벅스에서의 판매를 하면은 300원씩을 전통시장에 적립하는 상세 모델을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 발언이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네네. 맥락상 보면은 서민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비춰질 충분한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맥락을 전체로 보면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네. 그런 발언들 때문에 그동안도 다 그거에 대해서 사과해 왔던 거거든요. 뭐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 청년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노인 비하성 발언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갈 곳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러면 저 서민들이 갈 수 있는 곳에 대한 기준이나 뭐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그 대변인 통해서 이렇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취지는 이렇지만 이런 그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깔끔히 사과하면 끝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원장님 혹시 그 뭐 전생의 맥락이랄지 뭐 부연하실 게 있으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난조차도 훔쳐가는 세상이 사실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서민은 정확하게 저소득층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서민이란 게 관직이 없는 백성, 평민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서민이 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서민이라고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부자면 서민이 아닌 거죠. 지금은 이제 현대적인 의미는 저소득층이라고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선거를 하려고 이렇게 지역구 돌아다니다 보면 그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보면 가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정말 이제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커피를 쉽게 사 먹느냐? 서민들이 그 저소득층에서 정말 스타벅스를 커피를 쉽게 사 먹느냐? 그거 한번 가슴에 올려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여유 있으신 분들이 나는 서민인데 나는 갈 수 있는데라고 하는 거는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예. 전반적인 맥락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는 객관적인 상황 이거하고는 오히려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네네. 이거는 그냥 단순히 트집 잡기가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서민들이 보면 대단히 자존심을 상할 수 있게 하는 발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상에는 뭐 기족 뭐 중산층, 서민, 영세민 등 커피 계급까지 등장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뭐 서민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수익이 작다 해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못 마실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성 발언에 대해서는 그 깔끔하게 그냥 사과하면 될 일이신데 그거를 계속 변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두 분의 해석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위성정당 창당 공식화에 대해서 재차 사과를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 최고위 현장에서의 이재명 대표 목소리를 잠깐 듣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실상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유감의 뜻 그리고 사과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 말씀 들어봤고요. 선거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서서 그 김영배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좀 자세히 입장을 들어봤기 때문에 요 질문은 국민의힘 우리 원영석 단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그 사과와 또 불가피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과를 하셔야 될 거 예.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위성 정당을 만들면 안 되죠. 네네. 그렇게 뭐 수많은 뭐 국회의원들이 서로 몸싸움까지 해가지고 패스트트랙 통과시키고 네. 선거제도 바꿨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선거제를 무력화시키는 위성 정당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는 당연히 사과하실 부분이긴 한데 네. 불가피했다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불가피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위성 정당 안 만들면 되지. 네. 위성 정당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 명분이나 이유가 도무지 저는 뭐 납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네네. 그냥 정무적으로 불리한데 어떡하냐. 뭐 그런 이유지 불가피한 건 아니죠. 안 만들면 되죠. 위성 정당을. 안 그러면 병립형으로 가든지. 네. 아니 그것도 명분이 없고 도저히 뭐 불가피하고 했으면 국민의힘은 계속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뭐 과거에 이제 그 패스트트랙 시점부터 그런 주장을 계속 하잖아요. 네. 일관되게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될 문제를 가지고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지금의 선거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란 건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그때도 사실은 그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그 의석수에 있어 가지고는 비례 의석수는 미래한국당이 1당을 차지했어요. 네네. 그때도 국민들이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한 가지 보충질만 더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 미래라고 예.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려는 걸 추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앞서서 예. 김영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이걸 다 준비했던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먼저 뭐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 아니요. 대해서는요? 그건 전혀 그렇지 네. 않고 네네. 우리는 당연히 그 민주당이 다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은 민주당이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가느냐 그거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냥 유지하느냐. 그러면 국민의힘이 뭐 스스로 병립형을 가자 그래서 병립형을 만들 수 있는 그 의석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지는 민주당에 있고 우리는 그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대기 상태로 보고 있는 상황에 네. 불과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시간만 지체되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네. 마치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전혀 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잠깐만 좀 제가 또 반론을 좀 예, 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이게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그동안에 정개특위 통해서 논의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병립형을 전제로 한 권역별 비례제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도 살리면서 또 지역구도 타파를 하려고 하는 권역별 비례제 병립형을 전제로 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는 3% 권역을 3개로 나누잖아요. 그중에 3%를 득표하는 소수 정당에는 한 석씩 우선 배정하자. 네. 라는 소수 배려 조항을 넣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받지 않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병립형 지역별 연동형은 그래서 무산된 것이고 또 연동형 하에서는 사실 위성정당 방지 법안 요거 만들면 사실 깔끔한 것인데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이면 이재명 대표가 사과한 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민주당이 처음에 연동형 비례제를 입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소수 정당을 좀 우대하고 네.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것 네. 그것과 또는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 두 가지 문제를 모두 다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준이성 정당이라고 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지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오늘 그 이재명 대표께서 또 신년 기자회견했어요. 김특보님.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했었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그런 얘기했습니다.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었을 거라고 하던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표 어떤 사법 리스크 이른바 그걸 좀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 네, 그렇죠. 사법 리스크라고 좀 발언도 했어요. 네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데 이제 사실 사법 리스크는 여당에서 짜놓은 프레임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 검찰이 그동안에 0.73%로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부터 해가지고 표적 수사, 편파 수사를 통해서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 온 것이지 네. 이재명 대표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러한 그 윤석열 검찰과 여당의 그런 그 프레임에 대해서 그 수사 전방위적인 수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성 정적 제거용 수사라 그래서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 네. 이렇게 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검사 독재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검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부안해동에서 그 권력의 입맛에 맞춰서 표적 수사하고 편파 수사하는 일부의 정치 검찰들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형사사법연구원에서 보면은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에 해당하고 있고요. 구속영장 발부율이 82.6%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사와 인신 구속에 있어서의 그게 남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팩트로 나와 있어서 대법원에서조차도 사전 심사 제도 등을 도입하려고 하려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검찰권이 기소 독점주의를 갖고 있는 검찰권의 그 남용에 대한 그 예. 남용을 하고 있는 일부 검찰들의 일탈행위를 지적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예. 봤습니다. 의견을 조금 길게 주셨기 때문에 원장님 코멘트도 한 1분 정도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뭐 검사 독재라는 예. 말은 전혀 맞지 않고 예. 차라리 운동권 독재라고 하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386, 486, 586 지금 그 세대가 60대가 되는 686이 되는 지금 상황까지 어느 정도 이 대한민국을 사실은 세게 치러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예. 운동권 독재가 청산해야 될 지금의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내용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5선 중진이시죠. 부산 진구 갑의 서병수 의원께서 오늘 당에 부산 북구 강서구 갑 출마 요청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서병수 의원 목소리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 서병수는 낙동강벨트라 불리는 북구 강서구 갑으로 출전하라는 당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 각오는 한결같습니다. 나라와 당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4년 전과 자, 원단장님 지금 부산 북강서갑 지역 지금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께서 지역구 의원이시고요. 이 지역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진지 또 서병수 의원의 오늘 결정에 대한 의견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강서갑이 서부산 예.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전통적으로 저희 당 그 약세 지역이에요. 부산에서는 네. 단순히 이제 북강서감뿐만이 아니라 북강서을도 약세 지역입니다. 김도우 의원이 잘 그 지켜서 일대가 그렇지. 그런가 보네요. 예, 다 약세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고 네.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재선을 하셨고 현역 의원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지역이긴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분들한테 제안이 간 걸로 알아요. 북강서갑 그래요? 출마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분들이 다 거절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게 결국 험지라는 뜻이거든요. 예. 딴데 그냥 출마를 안 할지언정 북강서갑은 안 가겠다. 사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서병수 시장님, 전 시장님 지금 의원님이시지만 나서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에 대한 큰 헌신입니다. 예. 자, 김특보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탈환한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어제는 방금 말씀하신 그 서병수 의원 또 김태호 의원에게 오늘은 또 조혜진 의원에게 김해 갑이나 을로 출마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김태호 조혜진 이 두 분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세요? 지금 숙고 중인 거로 이렇게 저는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결국은 이제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가 다시 이제 국민의힘에 복당한 그런 케이스잖아요. 전 경남 도지사도 했던 분이고 그래서 숙고 중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서병수 의원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갈 것 같다는 예상이 좀 더 크게 드는 것이 여당의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장점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소위 험지라고 하는데 가서 출마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낙선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배려할 수 있는 자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좀 있을 것 같고 또 제도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3선 이상은 무슨 불이익 혜택들이 좀 공천 과정에서 있는 거로 잘 알고 기준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 흐름상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저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예. 그런 흐름들이 지금 감지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좀 공감 같은 거, 울림 같은 게 좀 주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이제 상대당이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것들은 좀 잘 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다만 이제 한 가지는 그분들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예.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텐데 지금 현재 뭐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용산 출신이라든지 검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지금 함원평에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또 국민의 심판에 또 직면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짧게요. 그 결국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비윤계에 대한 희생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아니 저는 뭐 지금 이루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중진으로서 당에 대한 희생과 관련해서는 친연 예. 비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앞으로 정부적인 관점을 고려돼서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당장 1호 지금 중진 험지 출마로 판단을 하기에는 약간 섣부르다 하는 생각이 든다. 네. 김특보님 오늘 민주당 공관위는 원외 단수 공천이 확정된 24곳 지역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 서은숙 최고위원 부산친가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은 충남 아산갑 단수 공천입니다. 오늘 발표해서 눈여겨볼 점은 뭐였을지요? 일단은 지금 2차까지 발표를 네. 했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후보가 단수로 신청한 곳이라든지 네. 그 특별히 이렇게 뭐 경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곳부터 차례대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라서 네네.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거나 아직까지는 그런 목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가요. 그 지금 이명백 공관위원장께서 그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이걸 언급하시다 보니까 소위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이 점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뭐 특정 이제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났었는데 예. 그것은 이제 그 공관위원장께서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을 네. 우리 민주당에서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번 총선은 민주당 입장을 봤을 때는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난번 우리가 정권을 내놓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정부에 대한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 때에 이렇게 좀 상징적인 분들이 출마했을 때에는 문재인 정부 대 윤석열 정부 간의 구도가 바뀔 수 있는 우려가 좀 있는 지점 그런 지점이 우려의 지점이 또 하나가 있는 거고 네네. 또 하나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단결해야 되거든요. 단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만나서 회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뭐 친명이니 친문이니 해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서로 갈등을 잇는 것은 총선 승리에 대해서 대단히 안 좋은 거고 네네. 또 반면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구도 이런 것들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것 지혜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누구를 뭐 불출마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만 이제 그 뭔가 그 정무적인 그 판단이라든지 정무적인 논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정무적인 결단 같은 거는 좀 어떨 때 보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그리고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